제 이름은 박서연, 32살입니다. 한때 서울의 대형 한식 레스토랑 체인 소라체의 총괄이사였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인 이강민과 사랑에 빠져 결혼하면서 저는 사랑과 믿음 하나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가정에 전념했습니다. 강민은 강남의 유명한 부동산 재벌인 태산그룹 이진석 회장 가문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던 날 온 집안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연이가 워낙 똑똑하니 저 아이를 며느리로 들이면 태산그룹이 날개를 달겠네. 하지만 저는 돈이나 명예 때문에 강민과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어리석고 맹목적이었지만 언젠가 보답받으리라 믿었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8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제가 받은 것은 얼굴에 날아든 딱이나 다름없는 손이 아닌 배신감으로 얼룩진 고통스러운 결말이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강민은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렌지 주스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오늘 현장에 나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강민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돌아보자 그의 눈빛은 낯설고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그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저는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불과 지난주에 시어머니 칠순잔치에 함께 갔고 어젯밤에는 나란히 누워 영화를 봤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혼이라니요. 당신과 유나는 1년 넘게 만났어. 이제 그 애와 결혼하고 싶어. 또렷하게 들려오는 한마디 한마디에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 했습니다. 유나가 누구지? 강민의 비서인 최유나. 저를 서연 언니라며 꿀처럼 달콤하게 부르던 그 아이. 알고 보니 제가 가정을 위해 뒤로 물러나 있는 동안 강민은 회사 안에 제3자를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공표하는 것이고요.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였습니다. 8년의 청춘, 8년간 시부모님을 봉양하고 집안의 식사부터 프로젝트 하나하나까지 뒤에서 챙겼던 세월. 이제 와서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였군요. 저는 소리치지도 울지도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아세요? 강민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도 찬성하셨어. 심지어 결혼식장도 예약했지. 하객 500명을 초대할 거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500명.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똑똑히 알려주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반응 없이 조용히 짐을 챙겨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나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딸, 힘들지? 엄마가 녹두죽 끓였는데 갖다 줄까?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엄마한테 와, 서연아. 그들이 누구랑 결혼하든 내버려둬. 하지만 걱정 마. 그 500명 하객이 자리를 다 채우게 두진 않을 테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박태준 회장님, 재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국내 최대 해운 그룹인 해동해운의 회장이자 시댁이 진행 중인 2개의 대형 프로젝트의 주요 주주 중 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조용히 지냈고 과시하는 법이 없었기에 시댁에서는 제가 그저 평범한 월급쟁이, 부모 밑에서 자란 줄로만 알았지 박태준 회장이 제 친아버지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어 아버지께 전화해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빠, 태산그룹의 2 프로젝트에서 자금 전부 회수하고 싶어요. 당장요. 아버지는 몇 초간 침묵하시더니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알겠다. 몇 시간 안에 차이를 느끼게 될 거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평온함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500명의 하객도 사과 한마디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 자존심을 짓밟으며 희희낙낙했던 바로 그 방식으로 저에게 공정함을 돌려주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친정 거실에 앉아 하얀 잠옷을 입고 향긋한 제스민 차를 마시며 TV에서 생중계되는 강민과 유나의 결혼식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길게 늘어선 테이블은 텅 비어 있었고
의자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무대 위에서 얼어붙었고 신랑은 마이크를 든 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회자는 어색하게 웃고 밴드는 박자를 놓치고 카메라 감독은 당황하며 텅 빈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청첩장을 보냈음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2개의 대형 프로젝트가 동결되고 모든 하청업체와 파트너사가 계약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계에서 박태준 회장이 자금을 회수했다는 소문이 돌자 모두가 발을 뺐습니다. 500명의 하객을 위한 호화로운 뷔페는 500개의 차가운 빈자리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그저 가벼워졌을 뿐입니다. 휴대폰 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강민에게서 부재중 전화 3통, 시어머니에게서 4통, 그리고 이진석 회장의 누나인 미숙 이모에게서 2통. 모두 시댁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아수라장일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흐르는 매 순간이 그들에게는 불방석 같으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멋지게 차려입고 식장으로 들어서는 강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이 자신이 찬사를 받고 모든 이에게 축복받는 날이 될 것이라 확신했겠죠. 하지만 고위공직자부터 파트너사 그리고 돈독한 관계를 맺었던 기업가들까지 모든 하객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불참했습니다. 그들은 배신당한 제가 전화 한 통이면 전체 하객 명단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그들 중 70% 가까이가 제 아버지 박태준 회장과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들이 결혼식에 참석하려 했던 것은 시댁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 아니라 제 아버지의 딸인 제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시끄러운 일을 싫어하셨고 사돈과 척을 지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민의 외도와 시댁 전체가 그의 내연녀와의 결혼을 주도했다는 이야기를 듣자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널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 집안과 관련된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뜻이겠지.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시댁의 모든 프로젝트는 혈관이 끊긴 듯 멈춰섰습니다. 시어머니 김미란 여사는 계속 전화를 걸다 안 되자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급정거하는 차 소리와 돌바닥 위를 또각거리며 걷는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를 찾으시죠? 박 회장님 사모님, 서연이 좀 만나야겠습니다. 김미란 여사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고 다급함과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그녀를 말없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연아, 오늘 일은 오해야. 사실 유나는 오랫동안 집안일을 돕던 아이인데 어쩌다 임신을 해서 그래서 급하게 결혼시키려던 것뿐이야.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깃털처럼 가볍지만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 너무 우습게 보시는 거예요. 어머님과 아버님이 지난주에 유나와 공동 명의로 땅을 이전한 걸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님이 유나에게 금은방을 차려주시면서 사돈댁에서 주는 결혼 선물이라고 하신 것도요. 김미란 여사는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을 줄은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단 일주일 만에 저는 사람을 시켜 시댁의 재무 상황부터 인간관계까지 모든 활동을 은밀히 조사했으니까요. 서연아, 그녀는 목소리를 더 부드럽게 낮췄습니다. 어쨌든 너도 한때 이 집 며느리였잖니. 내가 미안하다. 하지만 이젠 돌이킬 수가 없어. 파트너사들은 계약을 취소하고 은행은 계좌를 동결하고 고객들은 돈을 빼겠다고 난리야. 네 아버지께 말씀 좀 잘 해줄 수 없겠니?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8년간 며느리로 살면서 처음으로 저는 그녀를 동등한 사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억압받고 무시당하고 하녀처럼 불임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아세요? 저는 평생 그 집에서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님, 어머님을 친부모님처럼 생각했고 며느리 도리를 다하기 위해 제 친가와 모든 연락을 끊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요? 어머님은 절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대리모? 고급 가사 도우미? 아니면 어머님이 조종하는 인형? 아니야. 그럼 왜 제가 일하는 걸 막으셨어요? 친구 만나는 것도 예쁜 옷 입는 것도 막으셨죠. 심지어 제 남편마저 꼭두각시처럼 조종하셨잖아요. 어머님이 그를 유나와 결혼시키려 한 건 제가 반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였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는 그녀가 그렇게 작아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잘 들으세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아빠께 한마디도 하지 않겠지만 아빠는 사업가세요. 누구도 그분을 강요할 수 없죠. 그분이 자금을 회수하셨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만약 어머님이 집안을 구하고 싶으시다면 강민 씨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파혼하고 유나와 완전히 끝내라고 하세요. 그때 가서 제가 고려해보죠. 그녀는 제가 조건을 내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라고? 네가 감히 이 집안을 쥐고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 저는 미소 지으며 저희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저분 좀 내보내주세요. 저 피곤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김미란 여사를 문 밖으로 안내했고 저는 방으로 돌아와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밖에서는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인내했던 세월을 씻어내듯 새로운 계절의 서곡처럼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뜻밖의 인물에게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유나였습니다. 서연 언니, 죄송해요. 저는 강민 씨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결혼 같은 건 전혀 몰랐고 임신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그들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내세운 꼭두각시였을 뿐이에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수면 아래에서 일고 있었습니다. 만약 유나가 진짜 제3자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배후에 있는 걸까요? 그리고 강민이 8년간의 결혼 생활을 그토록 차갑게 저버리게 만든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유나의 메시지는 저를 밤새 잠 못 들게 했습니다. 연민이나 미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진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제가 놓쳤던 단서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저는 너무 겉모습만 믿었습니다. 유나가 제3자라고 믿었고, 강민이 외도 때문에 아내를 버렸다고 믿었고,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조종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면 저는 이 판에서 대체 어떤 존재였을까요? 저는 유나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나 좀 만나요. 내일 아침 9시 아카시아 카페에서. 그 카페는 조용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고 아카시아 꽃이 만개하여 달콤한 향기를 풍겼지만 제 목은 메어왔습니다. 저는 먼저 도착해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자리를 잡았습니다. 유나는 10분 뒤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평소에 당당하고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퀭했으며 머리는 대충 묶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 절 믿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말해야 해요. 더는 못 견디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언니의 행복을 망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강민 씨의 평범한 비서였어요. 그가 종종 회사 일이나 평범하게 돈이나 쓰며 살고 싶은데 어머니가 억지로 사업을 잇게 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털어놓곤 했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강민이 노는 것을 좋아한다는 건 알았지만 사업 문제로 어머니에게 반항할 줄은 몰랐습니다. 유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미란 여사님께서 저를 개인 사무실로 부르셨어요. 봉투 하나를 주셨는데 안에는 두둑한 돈다발과 서약서가 들어있었어요. 여사님은 제가 제3자 연기만 해주면 강민 씨가 언니와 이혼할 명분이 생긴다고 하셨죠. 그 대가로 집 한 채와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고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동의했지만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몇 달만 하면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여사님은 저를 별도의 아파트에 살게 하고 파트너들을 만날 때 강민 씨의 예비 신부인 척하게 했어요. 그러다 진짜 결혼식 날이 되어서야 제가 모두를 속이기 위한 미끼였다는 걸 알았어요. 미끼? 제가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여사님은 송도 신도시의 한 땅 부자와의 관계를 합법화하려고 하셨어요. 그 사람은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데 강민 씨가 아내를 버리고 저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땅 3구역을 넘기겠다고 했대요. 하지만 언니가 개입하면서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거죠. 그 사람은 계약을 취소하고 오히려 태산그룹을 사기죄로 고소했어요.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 전체가
제 명예 전체가 마치 상품처럼 거래의 조건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겉으로는 불경을 외우고 도덕을 설파하던 시어머니가 그토록 추악한 연극을 꾸민 장본인이었다니. 그런데 강민 씨는 왜 동의한 거죠? 제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께 빚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언니와 살던 빌라, 제주도에 있는 땅, 심지어 그가 대표로 있는 회사까지 모두 여사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여사님은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모든 걸 회수해서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씁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태산그룹 아들이라는 명함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남자와 결혼했던 것입니다. 저는 강민이 능력 있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인 줄 알았지만 그는 그저 어머니가 조종하는 대로 평생을 살아온 나약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럼 아이는요? 임신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언니. 여사님은 어떻게든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만약 거절하면 제 사적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셨죠. 제가 예전에 만났던 파트너와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여사님이 사람을 시켜 그걸 손에 넣고 저를 통제하셨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함께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제가 한때 믿고 어머니라고 불렀던 김미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할 수 있다니. 죄송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언니, 그분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무슨 계획이요? 법을 이용해서 언니를 집에서 쫓아내려는 계획이에요. 지금 언니를 재산점유로 고소할 서류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 집은 여사님과 강민 씨 명의로 되어 있어서 언니는 머물 권리가 있다는 걸 증명할 서류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 여자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쓰지 않으면 물에 빠지는 건 제가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개인 변호사인 김민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할 때 함께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정보, 서류, 메시지, 녹음 파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들이 돌변할 것을 예상하고 오래전부터 은밀히 증거를 수집해 왔습니다. 김민준 변호사는 확신의 찬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들이 감히 소송을 건다면 법의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방의 벽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태산그룹의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박서연, 박태준 회장의 딸이자 그들이 한때 무시했던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이제 태산그룹 전체가 제 앞에 무릎 꿇고 한 명 한 명 애원하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김민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명확했습니다. 서연 씨, 김미란 여사가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연 씨가 재산을 무단 점유했다고 고소하면서 7일 이내에 빌라에서 퇴거하고 목적 외사용으로 인한 주택 수리비 12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실소했습니다. 놀랍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모든 행보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원래 그 여자는 원하는 것을 얻기 전까지는 멈출 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고마워요, 변호사님. 예상하고 있었어요. 안심하세요.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재판 전에 모든 것을 공개해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공개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저 제가 맹목적으로 살았던 것이 두려울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반드시 모든 것을 비달에 드러내서 다시는 저처럼 속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해요. 사흘 뒤 월요일 아침 서울가정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저는 세련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채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반대편에는 시어머니 김미란 여사가 짙은 붉은색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은 짙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강민도 와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옆에 앉아 굳은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김미란 여사 측 변호사가 먼저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피고 박서연은 본인의 소유가 아닌 재산, 구체적으로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빌라를 지난 8년간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합법적인 소유주는 원고인 김미란 여사와 이강민 씨입니다. 피고는 현재 이강민 씨와 별거 중으로
더 이상 가족 구성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즉시 퇴거하고 12억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준 변호사가 일어서서 서류 뭉치를 꺼내 법정 앞에 제출할 때까지요. 재판장님, 피고 박서연 씨가 현재 분쟁 중인 주택의 일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뭐라고요? 김미란 여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제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김민준 변호사는 동요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결혼 후 첫 5년간의 박서연 씨 은행 거래 내역서 사본입니다. 빌라의 건축, 인테리어, 유지 보수 비용 전부가 박서연 씨 계좌에서 직접 이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강민 씨와 박서연 씨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건축비 40억 원이 박서연 씨가 무이자로 빌려준 대출금임을 증명하며 그 조건은 해당 주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정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김미란 여사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서류는 위조된 거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평정을 잃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위조라고 주장하신다면 반박할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김민준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찰청에서 발급한 이강민 씨의 필적 감정서입니다. 차용증의 서명은 진본이며 이는 박서연 씨가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판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박서연 씨, 이 주택에 대해 어떤 요구사항이 있습니까? 저는 김미란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집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단지 공정함을 원할 뿐입니다. 15일 이내에 그곳에서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원고 측이 저를 무단점유로 몰아간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모든 배상 요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절대 안 돼. 김미란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내 집안을 망치내야 죗값을 치러야 해. 저는 일어서서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파일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파일에서는 김미란 여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넌 그냥 제3자 역할만 해. 강민이가 서연이랑 이혼하면 너는 집도 돈도 부족한 거 없이 살게 될 거야. 하지만 말 안 들으면 내 사적인 사진들 인터넷에 다 뿌려버릴 줄 알아.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강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시어머니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네, 네가 언제부터 날 녹음한 거야?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유나를 협박해서 어머님의 더러운 계획에 도구로 삼으려 하셨을 때부터요. 판사는 즉시 녹음 파일의 법적 효력을 검토하기 위해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강력한 카드를 던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8년간 제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던 그 여자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 것입니다. 재판이 잠시 중단되고 저는 밖으로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비 냄새를 머금은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강민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존재했습니다. 강민 씨, 사과할 필요 없어요. 난 더 이상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다만 사랑할 가치도 없는 사람을 사랑했던 게 아쉬울 뿐이에요. 저는 그를 남겨둔 채 돌아섰습니다. 그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 뉴스들이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업가 김미란, 이익 편취를 위해 가짜 결혼 계획 강요한 녹취록 폭로. 네티즌들은 분노했고 주요 파트너사들은 협력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은행은 강민 회사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태산그룹은 재판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사업 전체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친정집 옥상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 구름은 걷히고 하늘은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겪은 모든 일들, 배신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공개적으로 소송을 당한 후에 제 심장이 메마르고 믿음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나무십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보았을 때 저는 제가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지 다시 시작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재판 이후 저는 한때 저의 보금자리였던 빌라에서 나왔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는 딱 일주일만 머물렀습니다. 저는
시댁의 눈에 착한 며느리가 되기 전에 저처럼 제 자신의 두 발로 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옛 인연들을 다시 찾아 나섰습니다. 과거 소라체를 함께 일으켰던 친구들과 동료들. 제가 일을 그만둔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눈에 비친 저의 신뢰와 능력은 여전했습니다. 절친한 친구인 지수는 현재 한 외식 투자 회사의 이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서울 중심가의 한 루프탑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만나자마자 그녀는 저를 꼭 껴안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너는 여전히 내가 존경하던 박서연이야. 아무리 짓밟려도 여왕처럼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있구나.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칭찬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창업 초기에 저와 함께했던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센트럴 키친과 스마트 배달을 결합한 프로젝트가 있어. 그런데 우리 쪽에 이걸 이끌어갈 사람, 전략적 능력이 있고 외식업을 이해하며 특히 역경에 맞설 용기가 있는 사람이 부족해. 네가 맡아볼래?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맡을 뿐만 아니라 이걸 한국 최초로 글로벌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체인으로 만들 거야. 지수는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습니다. 네, 그 말을 기다렸어. 저는 전례 없는 속도로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사였지만 가장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조사를 하고 야시장을 직접 찾아가 셰프들과 대화하고 팬데믹 이후의 소비 습관을 연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태상그룹의 며느리도 박 회장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지원해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바로 그 점이 저를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시간대별로 주방을 나누는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아침은 아침 식사 메뉴, 점심과 저녁은 정식 메뉴를 위한 공간으로 자동화된 조율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가장 가까운 주방과 직접 연결되어 배달 시간을 절약하고 낭비를 최소화하는 주문 앱도 설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가 첫 투자자 그룹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키가 크고 눈빛은 날카롭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한지훈 씨, 국내 최대 금융투자 회사인 미래캐피탈의 부사장이자 제가 강민과 결혼하기 전에 제게 호감을 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를 거절했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저를 보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 씨. 오랜만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낯선 감정이 살짝 일었습니다. 긴장감이라기보다는 따뜻함에 가까웠습니다. 프랑스에 정착하신 줄 알았어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 한 달 좀 넘었어요. 서연 씨가 태상그룹에 소송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건을 아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처리하시더군요.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가 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업계의 모범 사례로 만드는 데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한 남자가 저를 보상이나 가치 있는 상품이 아닌 독립적이고 사고력과 실력을 갖춘 한 명의 여성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 씨께서 저처럼 기꺼이 뛰어드실 준비가 되셨다면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지훈은 웃었습니다. 그날 우리의 악수는 단순한 비즈니스 악수가 아니라 어두웠던 세월 끝에 찾아온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었습니다. 저의 부활과는 대조적으로 태상그룹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했습니다. 프로젝트들은 동결되었고 언론은 불투명한 토지거래 사건들을 연이어 파헤쳤습니다. 강민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도박에 빠져들었고 한 번은 술집에서 집단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김미란 여사는 이제 은행에 압류당한 집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불호령을 내리던 그 여자는 이제 호주에 사는 여동생이 보내주는 생활비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각자는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증오는 저를 끌어내릴 뿐이니까요. 저는 제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스마트 키친 모델 론칭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손님, 파트너, 기자들 앞에서 무대에 섰습니다. 아래에는 지훈이 첫 줄에 앉아 환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한 문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집, 신분,
심지어 결혼 생활까지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실력과 자신에 대한 믿음이 남아있다면 당신은 잿더미 속에서 왕국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날 서울의 오후 소나기는 제가 사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강민이 나타난 것처럼 갑작스럽게 쏟아졌습니다. 일본 파트너와의 회의를 막 끝내고 나가려던 참에 비서가 강민이라는 사람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몇 달 동안 강민에 대한 어떤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그는 이미 제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퇴장한 조연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몇 초간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이고 비서에게 그를 위층으로 안내하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배신했던 그 남자의 눈을 보고 지금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민이 흠뻑 젖은 채 들어왔습니다.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정장도 번쩍이는 구두도 없었습니다. 달아빠진 셔츠와 잠 못 이룬 듯 퀭한 눈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서 있다가 살며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아, 할 말이 있어.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제가 운영하는 한국 최초의 스마트 키친체인 본사의 호화로운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가 한때 제가 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성과였습니다. 잘 지내네.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렇게 잘 지내게 됐어요. 저는 빈정거리지도 비꼬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사실일 뿐이에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꽉 쥔 채 떨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고개를 들고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온 건 뭘 부탁하려는 게 아니야.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네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야.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심장이 살짝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 박태준 회장님은 제가 항상 존경하는 분이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사셨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셨으며 부정한 일을 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강민이 그분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말해봐요.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강민은 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10여 년 전에 서명된 토지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아버지의 서명과 김정호라는 낯선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김정호라는 사람 알아? 강민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친아버지야.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김정호가 당신 친아버지라고요? 이진석 회장님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김미란 여사는 한때 네 아버지 사무실에서 일했어. 두 사람은 남몰래 연인 관계였지. 제목이 메어왔습니다. 미쳤어요? 강민은 낡은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제 아버지와 행복하게 웃고 있는 한 젊은 여성, 그리고 그들 품에 안긴 갓난아기의 사진이었습니다. 30대쯤으로 보이는 아버지의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시어머니였던 김미란 여사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말도 안 돼. 제가 더듬거렸습니다. 이 사진은 진짜야. 어머니가 직접 간직하고 계시다가 집안이 망하기 직전에 나에게 주셨어.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강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널 항상 무시했는지 알아? 그분은 한때 네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네 아버지는 그분을 버리고 네 어머니와 결혼했어. 그래서 증오심에 불탔고 내가 너와 결혼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널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야.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손으로 책상을 짚었습니다. 옛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친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를 차갑게 쳐다보던 김미란 여사의 눈빛,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친정에 가는 것을 막았던 일들, 집안에 걸린 제 결혼 사진을 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던 순간들. 알고 보니 모든 것은 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 여자가 사랑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남자의 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네 아버지를 가질 수 없다면 그분의 딸이라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만들겠다고 하셨어. 너에게 했던 모든 짓은 복수심 때문이었어.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이 저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한 세대 전의 증오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일찍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소리치며 물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믿지 않았으니까. 난 항상 이진석 회장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어머니가 고백하셨지.
어머니는 내가 당신을 원망해도 좋지만 집안을 구하고 싶다면 유나와 결혼해서 토지 프로젝트를 따내야 한다고 하셨어. 그리고 너는 그분의 눈에 그저 장애물이었을 뿐이야.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애정 문제로 배신당한 것이 아니라 30년 넘게 이어진 복수극의 볼모였던 것입니다. 날 원망할 자격 있어. 강민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할게. 네 아버지께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그분이 옛날 일을 알게 하지 말아줘. 저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한 빛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 세대 전의 증오라는 거미줄 속에서 살아온 사람의 후회와 고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일로 그분이 다시 한번 상처받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고마워. 어쨌든 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는 등을 돌려 부슬부슬 내리는 비 속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얄궂었습니다. 제 인생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조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 조각들이 맞춰지자 저는 30년 전 비극의 대가를 다음 세대가 치르고 있는 그림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책을 읽고 계셨고 눈빛은 언제나처럼 인자하셨습니다. 저는 입을 10번 했지만 이내 참았습니다. 그분을 더 이상 상처 입힐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제가 존경하는 아버지이자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많이 사랑해요. 아버지는 저를 돌아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빠도 알아. 그리고 아빠도 이 세상 무엇보다 널 사랑한단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강민과의 만남 이후 제 마음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했습니다. 기억의 파편들, 오래된 상처, 그리고 김미란 여사와 제 아버지 사이에 30년간 이어진 증오의 진실까지. 모든 것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저는 시어머니의 언니인 미숙 이모에게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모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서연아, 나 미숙 이모다. 혹시 서울대병원으로 와줄 수 있니? 내 시어머니 김미란 여사가 방금 자살을 시도했어. 저는 몇 초간 얼어붙었습니다. 네? 왜 그런 일이? 수면제를 먹고 유서를 남겼대. 강민이가 마침 집에 돌아와서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상태가 아주 위독해.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태산그룹과 완전히 연을 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듣자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김미란 여사를 동정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밤 10시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강민은 응급실 밖에서 두 손에 머리를 묻은 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응급실에 계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약을 많이 드셔서 소생술 전에 심장이 잠시 멎었었다고 해. 저는 아무 말 없이 옆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온갖 감정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유서를 남기셨어. 강민이 주머니에서 넷으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읽어볼래?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는 구겨져 있었지만 김미란 여사의 필체는 여전히 익숙하고 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김미란입니다. 평생을 원망과 질투, 계산 속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서연이의 아버지 박태준 회장을 미치도록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버리고 더 온화하고 규범에 맞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의 딸부터 시작해서요. 나는 아들을 서연이와 결혼시켰습니다.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박 회장의 딸이 고통받고 배신당하는 모습을 보며 그의 고통스러운 눈빛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서연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착하고 똑똑하고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이를 모욕하고 깎아내리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 집을 떠났을 때 저는 제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제게는 텅 빈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예, 돈, 사업,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마주할 용기가 없습니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비열하고 이기적인 인생의 적이 아니라 서연이의 엄마가 되게 해달라고 빌고 싶습니다. 저는 종이를 접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목이 메었습니다. 모든 증오가 그 짧은 몇 줄의 글에 씻겨 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아프고 너무 외롭고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알기에는 너무 약해서 잘못된 삶을 선택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강민이 고개를 숙여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네가 가족을 대신해서 장례를 치러줬으면 좋겠어.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정신이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고 그저 평온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다행히 김미란 여사는 중환자실에서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흐릿하고 힘이 없었지만 어딘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서연이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 때문에 왔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실처럼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고맙다. 어쨌든 고맙다. 제가 돌아서려 하자 그녀가 손을 내밀어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만약 용서할 수 있다면 이 어리석은 여자를 용서해다오. 그럴 수 없다면 너 자신만이라도 나처럼 증오 속에서 살게 하지는 마라. 저는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모든 원망이 거짓말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어떤 사과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나누는 가벼운 손길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몇 주 후 김미란 여사는 퇴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요양원으로 모셨습니다.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강민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녀는 그의 어머니였고 저는 그녀 자신처럼 증오와 가시 돋친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제품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날 저는 차까지 배웅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그녀는 돌아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만약 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꼭 잡아라. 내가 준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희미한 것이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짙은 구름을 뚫고 나오는 작은 빗줄기처럼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테이블 위에 순백의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카드도 없이 손으로 쓴 쪽지만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가족을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지만 우리 자신을 다시 선택할 권리는 준다. 지훈. 저는 누가 보냈는지 알았습니다. 한지훈. 그동안 제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던 남자. 재촉하지도 끼어들지도 않고 그저 든든한 어깨처럼 조용히 존재해 주었던 사람. 저는 꽃다발을 들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제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폭풍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함만이 존재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겨우 손에 넣을 수 있었던 바로 그 평온함이었습니다. 김미란 여사가 요양원으로 떠난 후 제 삶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센트럴 키친 프로젝트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제 곁에서 제가 이전 세월 동안 가져보지 못했던 든든한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궤도에 오른 것처럼 보일 때 제가 가장 신뢰했던 동맹이었던 인물에게서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강민의 전 비서이자 시어머니의 가짜 결혼 계획에 강제로 동원되었던 유나. 그녀가 갑자기 완전히 다른 목소리로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품 개발팀과 회의를 하던 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연 언니, 오랜만이에요. 언니한테 꼭 해야 할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강남의 한 작은 카페에서 그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유나는 늦게 도착했습니다. 얼굴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압박감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제가 언니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드린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 온 건 경고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경고? 언니 시어머니, 김미란 여사님만이 언니가 경계해야 할 유일한 사람이 아니에요. 언니가 지금 일하는 회사에 언니를 몰래 파괴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언니의 현재 비서인 이민아 씨예요. 그녀는 태산그룹이 처음부터 언니의 프로젝트를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심어놓은 사람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나는 제가 신중하게 선택한 비서였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했으며 항상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제가 미나 씨가 익명의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몰래 녹음했어요. 파트너들에게 언니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프로젝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려는 계획이 담겨 있어요.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미란 여사가 떠난 후에도 음모는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이용해 저를 내부에서부터 계속 파괴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미나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미나 씨, 솔직하게 얘기할 게 있어요. 네, 이사님, 말씀하세요. 저는 유나가 보낸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대화 내용은 너무나 명확해서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저는 그런 짓 안 했어요. 저는 이사님께 충성했어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증명해봐요. 제가 더 자세히 조사할 겁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면 당신은 당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미나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협박당했어요. 그들이 제 과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따르지 않으면 모든 걸 잃게 만들겠다고 했어요. 저는 연민과 놀라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충성스러운 겉모습 뒤에 그녀 또한 희생자였던 것입니다. 이 음모를 깨부수는데 저를 도와주겠어요? 네. 제 잘못을 만회하고 싶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상황을 역전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나는 계속해서 파괴 공작을 하는 척하면서 저에게 대상, 계획, 시점에 대한 모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몇 주 후 저와 변호사는 프로젝트를 방해한 그룹을 고소할 충분한 증거를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그 중에는 태산그룹의 핵심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재판이 시작되고 언론은 다시 한번 떠들썩했지만 이번에 저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 제 곁으로 와 부드럽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당신은 긴 길을 걸어왔어.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지든 내가 함께할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은 희망과 힘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 인생에 아무리 많은 풍파가 닥쳐도 강인함을 잃지 않고 올바른 사람에게 기댈 줄 안다면 터널 끝에는 항상 빛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센트럴 키친 모델의 초기 성공 이후 저와 지훈은 규모를 확장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재정 자원, 인력, 그리고 체계적인 사업 전략까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큰 도약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번화한 국제 금융 및 무역 중심지인 싱가포르를 첫 발판으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로젝트를 해외로 가져가는 것은 위상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국제 파트너들과의 광범위한 협력 기회를 열어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나아갈수록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이 뚜렷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싱가포르 파트너와 화상회의를 하던 중 의문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가장 믿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산그룹의 음모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교묘하고 강력해 보이는 다른 세력이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이후 회의에서 제 팀의 몇몇 신입 직원들에게서 프로젝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징후가 발견되었습니다. 중요한 문서와 전략 계획서가 경쟁사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내부와 외부의 모든 인력을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태산그룹의 음모가 아니라 제 조직 내에 숨어있는 스파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훈과 저는 내부자를 찾아내기 위해 사이버 보안팀과 전문 조사팀을 추가로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내부자들 간의 긴장감 넘치는 싸움이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신중하게 계산해야 했습니다. 가장 긴장된 순간 지훈이 갑자기 제게 청혼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굳건하고 용감하고 매일 나를 감탄하게 만들어. 나는 이 길을 당신과 함께 끝까지 가고 싶어. 동료로서뿐만 아니라 평생의 동반자로서.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은 감동과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풍파 속에서 항상 곁을 지키고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제가 앞으로의 길을 함께 걷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사무실을 나서자 발신인 없는 봉투 하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국제 행사에서 저와 지훈이 함께 찍힌 사진들과 함께 감히 속임수를 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성장을 원치 않는 세력의 경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지훈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생존을 건 힘든 싸움에 대비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인생은 항상 예상치 못한 상황에 우리를 놓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음과 끈기를 잃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의미심장한 협박을 받은 후 지훈과 저는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회사의 명예와 생존이 걸린 전쟁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사 본사에서 우리는 모든 고위 임원들과 중요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강력한 세력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경쟁이 아닙니다. 저는 정보 유출 방지, 프로젝트 보호, 그리고 승리를 위해 모든 자원을 집중할 특별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동의하며 덧붙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결된 정신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적이 내부를 약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며칠 후 저희 조사망을 통해 뜻밖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식품 대기업 총수이자 아시아 지역 외식업계의 거물로 알려진 다나카 켄지 회장이었습니다. 다나카 회장은 제가 국제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기 전에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제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음모의 배후로 지목되었습니다. 지훈과 저는 직접 다나카 회장을 만나 협상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만남은 도쿄의 한 고급 호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50대 중반의 다나카 회장은 차분한 풍채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예의 바르면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의 행보를 지켜봐왔습니다. 당신은 재능이 있지만 이 업계는 약한 자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제가 당신에게 시험을 내겠습니다. 만약 통과한다면 제가 당신의 국제시장 진출을 돕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영원히 패배자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시험인 동시에 기회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협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다나카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가치 있는 경쟁자에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지훈과 저는 프로젝트의 새로운 단계, 즉 다나카 회장의 시험을 통과할 경우 그의 지원을 받아 규모를 확장하는 단계에 들어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릴 것 같던 순간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싱가포르의 최대 파트너가 갑자기 철수를 선언하며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힌 것입니다. 원인은 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교묘하게 조작된 언론 스캔들이었습니다. 풍파 앞에서 저는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능뿐만 아니라 굳건한 의지와 강철 같은 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싱가포르 최대 파트너가 갑자기 철수를 선언했을 때 저와 지훈은 심각한 전환점에 직면했습니다. 단순히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시장과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를 잃을 위기였습니다. 언론은 재무 사기 의혹부터 투자 자금 출처에 대한 의문까지 제 회사에 대한 폭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개인의 명예와 브랜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저는 제 노력이 더럽혀지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명예를 회복하고 배후 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법적 싸움은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제 변호사는 녹음 파일, 이메일, 전자메시지부터 회사의 투명한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하나하나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프로젝트와 제 능력을 믿어준 소규모 파트너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 편에 서서 적대 세력에 압력을 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재판은 언론과 재계의 주목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서서 회피하지 않고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 날의 공방 끝에 법원은 저에 대한 모든 혐의가 근거 없다고 판결하고 비방 캠페인 배후에 있는 개인들을 기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적 승리는 제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재계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훈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웬만한 여성들이 해내지 못할 일을 해냈어. 당신이 자랑스러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해졌습니다. 성공적인 재판 이후 저와 지훈의 삶은 점차 안정되고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오늘의 성공이 과거의 눈물 어린 기억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정성스럽게 포장된 작은 나무 상자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 이름 없이 사랑하는 딸 서연에게 아빠가 라는 소박한 손글씨만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힘은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심장에서 나온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아버지의 긴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힘들었던 시절 제게 충분히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딸의 능력과 용기에 대한 강한 믿음에 대해 쓰셨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일들 속에서 아버지가 항상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응원하고 저를 믿어주셨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이 갑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가족으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았고 너무 큰 기대를 짊어져야 했으며 한때 방향을 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힘과 결단력으로 다시 일어섰고 끊임없이 배우며 제가 아는 오늘의 그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믿음을 되찾게 해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변하도록 영감을 준 사람이야.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많은 도전을 안고 있겠지만 그가 곁에 있기에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지훈은 기술과 전통을 결합하여 한국 음식을 세계로 알리는 새로운 프로젝트 스마트푸드 네트워크를 함께 구축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긴 날들, 쌓여가는 어려움, 그리고 함께하는 달콤한 순간들을 통해 저는 행복이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배신당하고 상처받았던 순진하고 나약했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강인하고 사랑할 줄 알며 용서할 줄 아는 여성이었습니다. 용서는 나약해서가 아니라 과거의 짐에서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과 오해, 갈등을 겪었던 저희 가족은 마침내 화해했습니다. 한때 서로를 의심하고 상처 주었던 사람들은 이제 진심과 관용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제 사업은 국내 시장에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뻗어나가 한국의 문화적 가치와 정신을 세계 친구들에게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여정이 여전히 길고 많은 도전이 남아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결코 싸움을 멈추지 않는 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인생은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과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들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끈기와 관용,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누구도 완벽하지 않으며 인생은 지속적인 행복을 위해 용서와 사랑, 그리고 공정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